네, 안녕하세요. 예, 체코 원전 한 24조를 수주를 했죠. 근데 이게 그 정도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뭐 줄줄이 사탕으로 원전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실제로 이건 뭐 수백조, 천조에 이르는 그런 네 자리 숫자 조 단위로 그렇게까지 번집니다. 앞으로 한 2, 30년 동안 이게 왜 그런지 그 내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사지정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억하실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미국과 이제 맺은 그런 여러 가지 것 중에 우리가 굉장히 그 전략적 차원의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거기 안에 보면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게 SMR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SMR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실제 원자력 발전도 들어갑니다. 오늘 그 같은 전체적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조 체코 원전 우선 협상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내년 3월에 정식 계약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탈원전 정책으로 말라 죽을 뻔했던 원전 산업이 이제 완전히 되살아나서 지금은 서방 진영 전체 중에 최강의 플레이어로 급부상한 겁니다. 그 서방 유일의 경쟁자는 프랑스의 국영기업 프랑스 전력공사입니다. EDF. 그 EDF가 이제 망조가 들린 거예요. 요번에 이제 프라하에서 약 170km 떨어진 두코바니에 들어가는 이익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기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양반 말을 잠깐만 들어보죠.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한 기 약 12조 원, 두 기 약 24조 원 수준이며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예, 이 장관이 또 밝혔지만 그 무슨 가격을 후려쳐서 덤핑했다 이런 얘기 제발 댓글에 쓰지 마십시오. 이거 덤핑 아닙니다. 예, 한국이 원전에 관해서 이 관리 능력, 그다음에 원가 이런 데서 족탈불급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꽃을 본 거죠. 꽃을 피운 거죠. 네. 한국 원전에서 서방에서 겨룰 수 있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프랑스의 EDF인데 여기에 이제 악명이 높아요. 최근에 EDF 그러면 뭘로 딱 되냐? 거기 공기 지연, 건설비 상승 그 두 개의 구절로 요약이 되는 회사입니다. 프랑스에서도 공기가 지연되고 있죠. 콘크리트 분량, 원자력 용접 분량이 지적이 돼서 플라망비흐 원전이 12년 동안 건설 지연이 됐습니다. 건설 지연이 12년입니다. 영국에서도 공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힌클리 포인트 원전, 사이젤 원전에서 지금도 공기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공기 지연이 됐어요. 이거는 일단 원전이 가동을 했으니까 이건 완료형입니다. 이거는 올킬루오토라는 데인데 14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인 전문 매체인 파워 테크놀로지의 5월 8일자 기사를 보면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그 기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공기 지연과 그와 수반되는 공사비 폭등은 과연 프랑스 원전 산업계가 원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근본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마탱이가 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 원전 산업계 전체가. 원전 산업계는 이제 줄줄이 그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문재인 때 우리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생태계가. 죽을 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 미국 공화당 핵심들이 미국 공화당 핵심, 그러니까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그 다음에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짐 리시가 프랑스 이 원전 EDF 죽여야 된다. 이거 얘들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칼을 뽑았어요. 언제? 5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동쪽 전선 국가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턴 플랭크, 나토의 동쪽 전선 국가들에 해당하거든요. 체코는 이런 데는 미국 굉장히 많이 의식합니다. 그 앞에서 EDF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는 거죠. 한국이 가성비가 좋고 납기 확실하고 공기 확실히 지키고 이건 당연한 장점이고 그 배경 그 아래에 또 병풍이 하나 둘러진 거예요. 미국서 EDF 죽이려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한테 5월 7일 날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개 서한입니다. 왜 공개를 했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런 일은 국민 대중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바이든한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프랑스 전력공사 EDF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EDF와 러시아의 거래는 푸틴의 전쟁 자금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러시아의 그 원자력 핵연료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로사톰. 이 로사톰과 EDF가 죽고 못 사는 관계예요. 그래서 로사톰이 EDF에 농축 우라늄 공급하고 또 로사톰이 EDF에 재처리 연료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밀접한 공동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EU 다른 나라들이 로사톰을 EDF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회사 로사톰을 제재 대상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프랑스가 반대해서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 솔루션 회사인 로사톰이 EU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프랑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 프랑스 누가 움직인 거야? 프랑스 국영기업 EDF가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 의원들이 칼을 뽑고 나서 가지고 EDF 죽여줘. 프랑스 완전 죽여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그게 5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로사톰이 추진하다 그 자회사들의 경제 제재, 그러니까 로사톰 자체는 경제 제재에 아직 안 걸려 있는데 그 자회사들이 경제 제재가 걸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헝가리 원전, 터키 원전, 이집트 원전입니다. 또 한국은 이 와중에 로사톰이 주 발주자로 수주한 이집트 원전에 다시 관계된 부분 발주를 받았죠. 그게 한국이 2023년 일이죠. 아마 그 진행 지금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건설이. 로사톰 쪽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때 약 3조 원 정도 그 무슨 발전 건물 그다음에 발전 설비 이런 거를 받았는데 그 일부를 그거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전 추정이 됩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도 로사톰 거기에 말려들 뻔한 거야. 그래서 이 로사톰과 EDF의 관계는 러시아 가스에너지와 독일 메르켈 수상의 관계랑 똑같아요. 메르켈이 러시아 가스에너지를 다 끌어들여 갖고 독일을 다 유럽을 거기에다 볼모로 잡혀준 장본인이잖아. 프랑스의 원전 회사인 EDF가 그 짓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선 EDF 죽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오죽했으면 로사톰은 말할 것도 없고 EDF를 경제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둘이 살벌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사톰이 수주에서 추진하다가 그 자회사들의 경제 제재에 의해서 중단된 원전이 아마 이집트가 이게 포함될 겁니다. 헝가리, 터키는 지금 중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면 헝가리에 우리가 수주할 수 있습니다. 터키 수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사톰이 건드렸다가 못 먹은 빵들이야. 예. 그래서 이집트 원전은 이제 3조 원 규모의 수주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게 2022년인가 23년이에요. 우크라 전쟁 직후에. 그래서 그때 수주할 때 야 우리 경제 제재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는 너무 잔챙이라 거기 걸리지도 않고 지금 로사톰과 로사톰 자회사들을 유럽이 손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야 저건 EDF 때문이야. 프랑스 국영회사 EDF 때문이야. EDF 죽여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게임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스를 맞은 겁니다. 우크라 전쟁 끝나고도 찬스를 맞은 거예요. 이거 이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원전의 경쟁력은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일단 단가가 싸요. 두 번째로 건설 공기를 정확히 지켜요. 세 번째로 안전해요. 운전사고가 없어요. 우리가 중대 운전사고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믿거나 말거나 전 세계에서 디지털 센서 들여와서 디지털 방식의 제어 체계를 구축한 유일한 첫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의 작품이에요. 그전에는 아날로그 센서예요. 아날로그 센서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잔뜩 주워 입고 들어가서 사진 찍어와야 돼. 계기판. 아날로그 센서는 바깥으로 자기가 지금 운전 상태를 가리키는 센서 값을 전해줄 수가 없잖아. 한국의 디지털 센서로 일찌감치로 다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업계잖아요. 야, 디지털 센서가 이거 믿을 수 있겠어? 그거 아주 험악한 환경인데 다 이런 의심이 있었을 때잖아. 그걸 꾸역꾸역 믿을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센서에 비해서 이런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세계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여러 기구들, 미국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구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걸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 온 그런 과정을 한 거예요, 한국이. 그냥 이 디지털 센서로 바꾼다고 그냥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다 기술 원천 국가들의 그 안전관리 체제가 전부 오케이를 해줘야 돼, 인증을. 한국이 그걸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가 그걸 꾸역꾸역 해온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족탈불급입니다. 그런데다가 참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참 망한 건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 세계 SMR이 세계 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근데 문재인 때 탈원전을 거는 바람에 우리를 중국이나 미국이 추월해서 나가버렸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결코 그 저력을 무시를 못해요. SMR이 두 가지 클래스거든요. 하나는 육상 SMR이 있고 두 번째는 해상 SMR이 있습니다. 육상 SMR은 조금 어중뛰어요. 무슨 얘기냐. 육상 SMR이 보통 30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요 수준인데 이렇게 발전 용량이 줄어들면 전력 생산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육상 SMR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원래 목적은 파워그리드, 전력망에 미치지 못하는 오지들이 있는 지역에서 SMR을 뚝뚝 놓으면 그 전력망 연결하려고 개고생할 거 없이 그냥 전력이 통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력망을 설치를 하고 그 전력망에서의 전력 손실, 전기를 전력망을 통해서 보내면 열이 발생하면서 전력이 손실되죠. 전력이 손실하고 전력망 운영 비용이 있고 이런데 처음에 투자 비용, 운영 비용, 전력 손실 이 세 가지 코스트의 합이 SMR로 발전을 함으로써 큰 원전이 아니라 작은 원전으로 발전함으로써 생기는 발전 원가 상승보다 작아야 설치를 하죠. 한마디로 발전은 좀 더 원가가 많이 들어도 큰 원전에 비해서 SMR 원전이 발전은 돈이 좀 많이 들어도 그러나 그 먼 거리를 전송을 안 해도 되니까 말이야. 그냥 그 SMR로 뚝뚝 깔면 돼. 아니 그런 나라가 세계에 있어봐야 몇 개 있겠냐고. 그런 나라들은 있어요. 뭐 뚝뚝 떨어져 있는 나라, 카자흐스탄, 몽골. 근데 그런 나라가 SMR 설치하냐고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그런 환경이면 괜찮겠다. 저렇게 광활한 데는 어떻게 전력망 깔기도 좀 애매하겠다. 이런 지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리적 환경에서 사는 나라가 그 투자할 수 있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 그래서 육상 SMR이 굉장히 어중뛰어요. 반면에 해상 SMR은요. 해상 SMR은 이거는 지금 2050년까지인가가 선박에서 이 배출되는 탄소량을 거의 뭐 완전히 제로 수준까지 낮춰버리겠다. 국제해사기구 같은 데가 그런 목표를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선박이나 혹은 뭐 해양 부유물, 그러니까 뭐 리그 같은 거, 시추리그나 이런 데서 쓰는 거는 또 얘기가 달라. 그건 진짜로 해양 멀리까지 그 송전선을 끌고 나갈 수가 없잖아. 돌아다니는 배에 송전선 끌고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지구를 빽빽 다니는데. 그래서 또 그쪽은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두 군데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발이 빨라졌습니다. 하나는 삼성중공업이 원자력 연구원이랑 손잡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대우중공업, 지금 하나오션이 전력기술원인가 거기랑 손잡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차피 조선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해양 SMR 쪽은 우리가 명백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육상 SMR은 그 미국 회사들 뭐 테라파워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랑 손잡고서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가다 보면 뭐 답이 나오겠지. 지금 테라파워가 뭐 짓고 있는데 그 시범 단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상 SMR이 참 그 뭐라 그럴까 좀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어중뛴 거라 굉장히 어중뛰어요. 육상 SMR이.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밀고 나가면 앞으로 우리가 무기에서도 그 일 벌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잖아, 러시아가. 러시아가 지금 무기 수출 앞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도 그 전범 국가인데 누가 러시아랑 무기 거래 많이 하겠어요? 특별히 러시아 진영이 아니면 안 해요. 그냥 낙인 찍힌 거야.
그럼 러시아 무기를 못 사면은 살 수 있는 무기가 프랑스 무기 아니면 한국 무기야. 프랑스 거래한테 째비가 안 되지.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그 두 해 동안에 프랑스가 신규 주문으로 받아들인 무기 수출량하고 신규 주문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주문, 주문이요. 한국이 주문 받은 게 훨씬 크죠. 3배쯤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 기준으로는 이미 세계 2위예요. 미국 다음에요. 주문 기준으로는. 예, 뉴오더 기준으로는. 그래서 살벌한 거라고요, 지금. 이쪽이. 이 무기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주문을 넣고 납품을 하고 돈을 마지막에 결제를 받는 데까지의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비즈니스 사이클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통계를 만약에 거래가 완료된 걸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잡으면 한국이 8위 나와요. 그런데 거래 완료 전에 올해 주문 얼마 받았어? 주문장. 그렇게 잡으면 한국이 세계 2위 나와요. 프랑스를 앞질렀다고요. 러시아 빠진 자리를 프랑스랑 경쟁해서 한국이 이긴다. 이게 무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완전 똑같습니다. 러시아 빠진 자리를 앞으로 러시아 원전이요. 좀 꺼림직해서 안 쓸 거예요. 저게 전략적인 거라. 러시아 원전 빠진 전쟁 끝나더라도 러시아 원전 자리 빠진 자리를 프랑스와 한국이 싸운 거예요. 어디서? EU 안에서 EU 국가에서. 그리고 한국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큰 의미를 갖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같은 이야기 맞아 모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감하겠습니다. 예,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